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면서 벼르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에 있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의 만찬 회동은 당내에 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번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여야 전면전이 되겠죠. 네, 여야는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6일 동안 치러지는 국정감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끝장 국감, 국민 눈높이 국감, 민생 국감이라는 3대 기조를 중심으로 6대 의혹을 파헤치고 5대 민생 대책을 제시하는 365 국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6대 의혹으로는 관저 증축과 공천 개입 등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등을 꼽았고 5대 대책으로는 TMF, 전기차, 사회적 재난 방지 등을 제시했습니다. 괴이한 의혹들을 뿌리를 쫓아가다 보면 어김없이 김건희 여사가 등장합니다. 우리 국민들 속이 아주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감은 정부를 감사하는 것이지 공격하는 자리가 아니라며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자는 구호로 임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범죄를 숨기고 부당이득을 챙기는데 거대 야당의 권력을 쓰고 있다며 사법 리스크 공세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국감을 하겠다라고 주장합니다. 아마 공격만이 최상의 방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조금 전 오전 10시부터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10곳에서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의 증인으로 채택된 공사업체 21g 대표가 나오지 않았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거나 출석 때까지 국감을 미루자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따져묻기 위해 향후 경찰청 국감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밖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제 친한계 인사들의 만찬 회동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죠. 네, 어제 저녁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취임 뒤 처음으로 친한계 의원들과 원외 인사 등 20여 명을 모아 저녁 자리를 가졌습니다. 김건, 김재섭, 조경태 의원 등 전당대회 당시 한 대표 캠프에 함께하지 않았던 의원들도 추가로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가 나오고 당정 갈등이 재점화되는 상황이라 친한계가 세력화에 본격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한 참석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만찬 자리에서 다음에 올 때는 한 분씩만 더 모시고 오자는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대통령의 권한이 세지만 시간은 누구 편이겠느냐며 친윤도 친한도 아닌 중립에 있는 의원들도 시간이 흐를수록 합류할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만찬 참석자인 박정훈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모임이 50명까지도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흘러갈 거라 본다면서 이른바 10월, 11월 위기설과도 연결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친윤으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도 친한계 만찬 회동을 두고 앞으로 여러 가지 방향성이 새로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습니다. 친한계 의원들이 모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지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전국이 요동치면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윤한 갈등을 넘은 윤한 살이 두 검사의 살벌한 결기가 느껴진다며 여러 사람이 다칠 것 같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총선 백서특위 위원을 지낸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총선 당시 여의도 연구원이 한동훈 대표 이미지 조사를 한 내용이 대회비가 아니었다면서 이른바 공격사조 의혹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SNS에 특위 활동 당시 여연 원장이 수천 장의 자료를 내밀었고 너무 많은 자료를 지금 볼 수 없으니 가져가라고 해서 받았다며 문서를 다 읽고 난 뒤 황당한 이미지 조사만 대중들에게 꺼내
꺼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 대표에 대한 2030 세대들의 이미지 조사로 이미지가 그다지 좋지 않게 나와서 결과는 자신이 언급한 적이 없다면서 대회비라는 단어는 지난 2월 1일 입당한 이후 처음 듣는 단어라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국빈 방문 이틀째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환영식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와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부부가 환영식에 함께 입장했고 두 정상은 양국 국가 연주가 끝난 뒤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공식 환영식에 이어서 윤 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한 필리핀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MOU 교환식에 이어서 공동 언론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다시 날려보냈습니다. 올해 들어서 25번째인데요. 풍선 살포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 오늘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서 개헌에도 나섭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 네, 이종원입니다. 네, 쓰레기 풍선 사흘 만에 다시 보낸 거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풍선 식별 사실을 알렸는데 풍향을 고려할 때 경기도 등 수도권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낙하물은 접촉하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도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풍선 부양이 이어지고 있다며 출근길 시민들의 주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대남 풍선 도발에 나선 건 사흘 만으로 지난 5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누적 횟수가 25차례에 달합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일엔 새벽부터 오후까지 풍선 320여 개를 띄웠고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 낙하물 120여 개가 확인됐습니다. 내용물은 대부분 생활 쓰레기로 위험물질은 없었지만 서울 지역에서도 꽤 많은 풍선 낙하물이 발견되면서 당시 YTN에도 제보가 잇따랐는데 그만큼 시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은 헌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기는 겁니까? 네, 북한은 오늘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기구로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에 없던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헌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올해 1월 개헌도 지시했는데 9개월 만에 후속 조치가 이뤄지는 겁니다. 특히 새로운 도발의 명분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큰 만큼 영토와 영해, 영공 조항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내세울지 관심입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파기안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지난 6월 체결된 북러조약의 비준 여부도 주목됩니다. 통상 북한은 내부 소식을 시차를 두고 공개해온 만큼 개헌 등 최고인민회의 결과는 이르면 내일 관영 매체를 통해 보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이르면 오늘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YTN이 확보한 당시 CCTV 영상에는 문 씨가 비틀거리며 차에 탑승한 뒤 위태롭게 운전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서울 용산경찰서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니까 취재진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은 정확히 나온 게 아니죠? 네, 이곳 용산경찰서 별관 앞에는 지금 취재진 50여 명이 모여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문 씨가 이르면 오늘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저희 취재진도 아침 일찍부터 지금 이곳에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다만 정확한 조사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각 방송사 카메라들도 보시는 것처럼 뒤에 운집했고 유튜버들도 아침부터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 씨는 그제 새벽 2시 50분쯤 서울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문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4%에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YTN이 확보한 당시 CCTV 영상에서는 문 씨가 비틀거리며 걷다가 캐스퍼 차량에 탑승한 뒤 주변 행인들을 칠 듯 위태롭게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문 씨가 몰던 차량은 대로변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했고 잠시 뒤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당시 몰았던 캐스퍼 차량은 지난 2021년 문 전 대통령이 인수한 차량으로 올해 4월 다혜 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 씨가 당시 만취 상태였던 만큼 취재진은 정확한 상황을 묻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만 경찰은 정확한 소환 조사 시점에 대해 수사 사안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문 씨가 조사를 받게 될 이곳 용산경찰서 별관에는 여성 청소년과 사무실도 함께 있는데요. 경찰은 성범죄 피해자 얼굴이 노출될 수 있다며 유튜버들의 라이브 방송을 제한하고 경찰서 밖에서만 방송할 수 있게 통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잠깐 경찰과 유튜버들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오늘 새벽 경인고속도로에서 차량 7대가 연달아 부딪히면서 7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는 도로를 역주행에 진입한 경차가 트럭과 부딪히면서 사고가 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정현우입니다. 네, 정확한 사고 경위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YTN에서 사고 당시 고속도로 CCTV 화면을 확보했습니다. 우선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는 차들이 이용하는 일방 통행 차선을 거꾸로 올라가는 경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차들은 모두 쌩쌩 달리는데 경차가 갑자기 우회전을 해서 차선에 끼어들었습니다. 결국 경차는 1톤 트럭과 부딪혔고 연쇄 충돌이 빚어지면서 도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서울 방면 경인고속도로 부평 나들목에서 차량 7대가 잇따라서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5시 20분쯤입니다. 4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중상을 입은 70대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출근길을 앞둔 사고에 부평 나들목 일대는 한동안 교통체증이 빚어졌는데요. 모닝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는 중국 국적으로 40대 A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 상태나 무면허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사 현장으로 일하러 가던 A씨는 차량 내비게이션 안내를 잘못 듣고서 역주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강원 춘천에서 독초 뿌리를 먹은 등산객이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헬기로 긴급 구조됐습니다. 이 등산객이 잘못 먹은 독초는 과거에 이른바 사약 재료로 쓰였던 맹독성 약초였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어제 낮 12시 40분쯤 강원 춘천시 동면에 있는 가리산에서 50대 남성 등산객이 맹독성 약초인 투구꽃 뿌리를 먹었다가 구조됐습니다. 마비와 호흡곤란, 시력 저하 증세를 보인 등산객은 항공대 헬기를 통해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은 투구꽃 뿌리가 과거에 사약 재료로 쓰이기도 했던 맹독성 식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늘 위로 까만 연기가 치솟고 시뻘건 불길이 도로 위로 일렁입니다. 어제 낮 12시 40분쯤 전북 전주시 원당동에 있는 도로를 달리던 25톤 트럭에 불이 났습니다. 앞쪽에서 이렇게 불이 붙은 것 같아요. 본네트 앞쪽에. 그렇게 화재가 된 건데. 50여 분 만에 불을 끈 소방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얀 SUV 한 대 뒤로 경찰차 2대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SUV 왼쪽 앞부분 부품이 떨어져 나갔을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부산 사직동에 있는 시장골목에서 SUV가 전봇대를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가 난 뒤 운전자는 차량을 두고 달아났는데 경찰이 사고 현장을 정리하는 동안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술을 마시진 않았다며 사고 차량 때문에 길이 막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주택창고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80대 여성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은 창고 안에 있던 고추 건조기에서 합선으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 15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기장판과 라텍스 베개 등이 불타면서 30대 주민 한 명이 손가락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방은 전기장판이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세종시 조치원읍 중림리에 있는 상수도관이 파손돼 12시간여 동안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세종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이 약하게 나온다는 신고를 받은 뒤 누수 지점을 확인했고 복구 작업을 벌여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수돗물 공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30여 년 전에 매설한 지름 200mm의 상수도관이 낡아서 파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신상이 공개된 박대성은 소주 4병을 마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박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인이 된 소주병은 2병으로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에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길 가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박대성. 사건 당일 기억이 전혀 없다던 박 씨는 기억이 난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기억 전혀 안 나요?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 박 씨는 여전히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범행 계획하셨습니까? 범행 20분 전쯤 가족의 자살 2심 신고로 박 씨의 식당에 출동한 경찰은 별다른 의심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경찰이 떠난 지 10분도 되지 않아 주방에서 흉기를 직접 챙겨 10대 여성을 800m 뒤쫓고 살해했습니다. 비명 소리가 나길래 쫓아왔어요. 근데 남자가 오기에서 누르고 있더라고요. 이미 칼을 맞은 거. 박 씨는 만취의 기억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진술의 거짓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소주 4병을 마셨다는 주장과 달리 압수수색에서 확인된 빈병은 2병, 나머지 2병은 막에만 따져 있거나 그대로였습니다. 얘는 내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가서 보니까 2병은 마셨고 1병은 따져 있고. 경찰은 프로파일링 조사 내용을 토대로 박 씨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과 함께 계획범죄 여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오세일입니다. 암살 시도 유세 현장을 찾았던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위스콘신주를 찾아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2020년 대선 불복 사건을 소환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도덕성을 겨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펜실베이니아에 이어 러스트벨트 경합주 위스콘신을 찾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난 2020년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위스콘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경제 실정을 공격했습니다. But with her in office, inflation will soar, the economy will crash, your borders will be permanently erased, your towns will be ravaged, and our country will never ever be able to recover from this disaster. 위스콘신과 미시건, 펜실베이니아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의 승리가 절실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중산층의 세금도 70%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허리케인 민심 수습에 주력했던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의 2020년 대선 불복 사건을 소환했습니다. 폭탄이라는 제목의 짧은 새 선거 광고 영상에서 의회 의사당 습격 사건과 함께 지옥처럼 싸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X에 글을 올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전 선거에서 패하고도 무장한 군중을 의사당으로 보냈다며 2번째 임기를 허락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빙 경쟁 속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도덕성과 대선 뒤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CBS 시사 프로그램 60분에 출연해 이스라엘과 이란의 확전 가능성으로 자신에게 불리해진 중동 사태에 대해 가자지구 휴전 압박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도 강조할 예정입니다. 2차 TV 토론을 거절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발언을 검증하겠다는 팩트체크를 문제 삼아 CBS 60분에도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어제 저녁에 친한계 의원들 만찬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나를 따라달라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영주 소장님. 네. 나를 따르라 친한계 의원 모임인데 네. 이런 모임 하는 거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워딩에서 할 수 있죠. 나를 네. 따르라 할 때는 통상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죠. 고지를 점령할 때 예. 나를 따르라. 예. 돌격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한동훈 대표의 사실상 반격이 시작됐다 보는 예. 게 가장 좀 명쾌한 분석 같아요. 이거를 복잡하게 뭐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 당내 현안들을 여러 의원들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최근에 용산과 당내에서의 친윤들에게 거의 뭐 정치적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에서 김대남 씨의 사건을 통한 어떤 균열, 틈이 생기면서 예. 이걸 기화로 해서 한동훈 대표가 당의 장악력을 높여나가겠다는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는 하나다 예. 라고 말을 했죠. 거기에 대비해서 나를 따르라. 우리는 다른 하나다 이겁니까? 우리는 하나는 가로가 있어요. 예. 동훈이 빼고 우리는 하나다. 저는 예. 그게 있어서 저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메시지로 보면은 명확하게 해석이 될 것 같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뭉치자 친한계 의원들이 어제 이제 만남을 한 거고 저 정도 모임이면 번개는 아닌 거고 한 며칠 전부터 뭐 연락 돌리고 좀 치밀하게 준비한 겁니까? 뭐 그런 정황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어제 정도에는 만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일단 그 전전날 금요일에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포함한 새 법안을 재의결해서 부결시키는 과정이 있었고 예. 거기서 나온 저희 당 그 표 숫자를 보면 좀 심상치 않았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 보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고 또 오늘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정도에는 뭔가 당대표가 뭐 의원들과 함께 예. 국정감사 대책이라든지 이러한 전국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메시지가 주말 사이에 좀 나와야 하는 타이밍이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번개에 가깝게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네. 번개 아닌 번개. 네. 시점상. 시점상. 네. 예. 하지만 꼭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렇게 저는 보시는 그렇게 거군요. 봅니다. 서영주 소장님은 네. 반격의 서막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뭐 법 발의도 못한다, 10명을 못 모은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어제 보니까 20명 넘더라고요. 이제 지켜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김대남 씨 사건이 그게 별거 아닌 거라고 뭐 나경원 의원 등등 친윤그룹 대통령실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예. 저는 이 부분이 그냥 넘어갈 부분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친윤, 명확하게는 친한은 아니잖아요. 예. 친윤 그룹에서 뭔가 모사를 했고 그 모사 자체가 좌파 성향의 유튜버와 합작을 해서 공작을 해서 한동훈 당시 후보를 망가뜨리려 했다. 그 뒤에는 용산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을 했지만 그건 명확하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을 겨냥하지는 않았죠. 다만 당내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발본색원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예. 일단 당 장악력에서 친윤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는 얘기고 국감을 앞두고 20명의 의원들과 국감에 있어서 더 이상 용비어청가를 부르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어감의 이야기가 오갔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감을 앞두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을 불러서 국감을 당부했을 수도 있잖아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주제가 돼서 국감이 치러질 공산이 큰데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잘하라는 당부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봤을 때는 조금 다른 기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이번 국감에서의 어떤 의원들의 대응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재특검이 발의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대응 자체가 좀 관심 있게 주목하는 사안이 아닌가 좀 그렇게 어쨌든 생각됩니다. 지금 뭐 유난 갈등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제 그 친한 만찬 그 출석부 다시 한번 그래픽으로 보여주실까요? 저 출석부 명단이 당 내부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명단이 되겠죠. 이제 그렇죠. 예. 이제 제가 처음에 이 만찬이 되면 출석부가 공개가 될 뿐더러 또 저기 참석하는 분들도 다 알 거예요. 예. 이제 공개적으로 친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사람으로 말하자면 이제 고정이 되는 겁니다. 저기 사진 찍힌 분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내에서 이제 미묘한 어떤 기류 변화가 감지될 공산이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 만찬에 직접 참석했던 박정훈 의원은 어제 만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진우 의원은요, 한 대표도 친하고 또 대통령하고도 가깝고 그런 사이고 또 뭐 당이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현재 있고 이 상태가 유지되면은 우리가 지방선거나 대선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타이밍에 우리가 뭔가 변화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대표가 너무 두루 만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의원들을 다 만나야 되는데 일단은 한 대표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좀 뭉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별속이 일단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윤계라는 게 사실은 한 30명밖에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만약에 친윤계가 이렇게 모여라고 할 사람도 없겠지만 지금 현재는 모여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안 모여요. 한 5, 60명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아니에요? 네. 얼마 전에 한 이제 일간지에서 그 개파 분석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도 지금 힘을 실지 않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40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이 점점 이제 앞으로 한동훈 대표의 생각과 싱크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지금부터 어제 출석부 명단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출석부 보고 주진우 의원이 같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실 출신이잖아요. 그럼 대통령실 출신이면은 네. 꼭 한동훈 대표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이제 이런 전제를 가지니까 아니 용산에서 섭섭해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네. 용산과 한동훈 지도부가 굉장히 갈등이 심해서 거의 뭐 야당처럼 대우받는 거 아니냐는 얘기인데 고비고비마다 생각이 달라서 언론 또 국민들께 노출되는 그런 갈등 양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마는 예. 지금 이 상황은 국정감사에 대비하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여권발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거를 논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예. 주진우 의원이 갖고 있는 당내에서의 그런 역할 분명히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대통령과 인연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와 인연 이런 예. 거 보면은 야 이거 어떻게 됐냐 이런 해석은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직접 대답할 일이긴 하지만 예.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놀랍지는 않았어요. 예, 그랬군요. 또 어쨌든 뭐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 자리에 나오면 어쨌든 친한 인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뭐 갈아탔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노선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주진우 의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이제 윤희숙 대변인 더 잘 아시겠지만 예.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땐 주진우 의원의 여러 가지 행태들을 분석하면 양다리 작전이죠. 아, 양다리입니까? 예, 이기는 사람이 내 편.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진우 의원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것들은 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방어를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공격수를 자임하고 나섰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방어 전략들을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친윤의 가장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의 모임에 갔다는 건 한동훈 대표도 잘하면은 미래 권력으로서 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겠구나. 예. 뭐 둘 다 투자하는 게 나쁘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주진우 의원을 좀 좋게 얘기해서 분산 투자형 정치인이다. 좀 그렇게 좀 지금 말씀드리고 사진에 조금 전 사진 다시 보여주시면 오늘 그 만찬 사진에 제일 크게 찍힌 의원은 조경태 의원이어서 조경태 의원은 저 자리에 어떤 배경으로 갔다고 보세요? 저는 뭐 조경태 의원이 예전에 민주당에서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에 갔다가 뭐 여러 국민의힘에서도 이 좀 될 만한 사람들한테 줄을 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분이 생각에는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의 차례가 아닌가라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뭐 개인적인 평가는 제가 좀 상가하고요. 예. 일단 전체 20명의 의원 중에 이번에 특검에서 반대와 그다음에 무효를 던진 4분 중에 3명은 있지 않냐 그렇게 보이고요. 예. 일단 조경태 의원은 확실하게 저기 친한계로서의 좌장 역할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예. 보입니다. 사진에서. 사진 바로 각도에서 바로 오른쪽 보입니까? 옆에 예. 바짝 붙어서 어깨선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이제 조경태 의원은 친한계를 자임하는 메시지가 나올 공산이 크다
그래 보입니다. 사진만 보면 뭐 거의 측근 인증이다 뭐 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명단 중에서 김재섭 의원이 눈에 띄었어요. 예. 깜짝 방문이라 그러던데 뭐 잠깐 왔다 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잠깐 왔다 간 걸로 저는 잠깐 알고 왔다 있습니다. 간 걸로, 예. 예. 그러니까 어제 만남을 알고 있었잖아요. 여러 사람들은. 그런 과정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제 장소도 알게 된 것 같고요. 예. 그 상황에서 안 가기도 뭐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도 있으니까 잠깐 들렸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는 걸로 알고 친한 있고. 인증까지는 아닙니까? 일단 뭐 참석을 했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언론에서 그렇게 카운트를 할 수는 있는데 예. 또 본인이 어떤 생각하는지 김재섭 의원은 어쨌든 본인 생각에 따라서 많은 독자적인 발언, 행보 보이시는 분이니까 친한 인증 저는 반반 봅니다. 20분 왔다 갔으니까 뭐 완벽한 친한은 아닌데 친한인 듯 아닌 듯 뭐 반반 인증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어제 그 자리에서 오늘 모인 사람들 다음 모임 때는 한 명씩 더 데려오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음엔 좀 뭐 2배로 늘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께서 좀 당에서 여러 가지로 그동안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 한 명씩 더 데리고 오자라고 하는 것들은 다단계 방식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 방식을 취한다는 것들은 일단 세를 불리자는 얘기로 볼 수 있죠. 그렇죠. 이제 20명 갖고는 부족하고 이제는 친윤에 억눌려 있던 당의 분위기를 쇄신해서 한동훈 대표 체제로 뭔가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자는 좀 무지들인 것 같아요. 안 알려지겠습니까? 20명이 한 명씩 되고 그러면 40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40명 정도 되면 당에서 어느 정도의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커지는 것이죠. 실질상.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노골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냈다는 거는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움츠렸던 발톱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조금 더 보태면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은 계파가 없이 본인 정치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젊은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당도가 어느 정도는 용산보다는 한동훈 대표 쪽에 가깝지 않냐라는 것은 좀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모임에 나오는지를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앞서 분석에서 뭐 친윤계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 20-30명 정도 된다라고 이제 박정훈 의원은 개인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한간에서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막 60-70명 되고 그 정도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박정훈 의원이 원내에 계시니까 훨씬 더 상황을 잘 아실 텐데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 하나가 뭐냐면 중립지대 비슷한 지역 그 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제가 좀 느껴요. 중립지대. 예, 그러니까 그게 결론은 맨 처음부터 저희는 다 친윤이었는데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보여주는 여러 정치적 사안별 그 대응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느냐 그 여부가 이제 의원들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이 된 거고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판단을 좀 유보하는 뭐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이 반영되다 보니 박정훈 의원 입장에서는 친한파가 몇 명이고 뭐 이렇게 이제 나누는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봐도 어떠한 반응도 안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잘 보시면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국회의원들 이름이 나오는 기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관망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혹시 있습니다. 만찬 초대 받았는데 안 간 분도 있습니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저 모임 자체가 예. 저 분들 지금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들어가 있는 어떤 단체 대화방에서 모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은 SNS에 같은 단체방에 있는 분들 저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 불렀는데 안 오고 이럴 여지가 없죠. 그러면 이제 다음 모임 때는 그러면 조금 더 그 단톡방의 인원을 늘려나가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건 맞습니까? 근데 다른 모임을 하는데 이게 그럼 개파 모임 한다는 얘긴데요. 일본 자민당에서도 이제 개파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어제는 개파 모임 아닙니까? 글쎄요. 아닙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어쨌든 당 대표가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당 대표가 뭐 당내 전략, 원내 전략, 전국 상황에 관련한 분석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좋은 것이지 친소관계에 따라서 오고 말고 이런 식으로 구분짓는 것은 저희한테 좋을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제 만찬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혹독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픽 좀 보여주시죠. 나는 정치를 30여 년 했는데 이런 개파 활동을 해본 일이 없다.
개파를 만들지도 않았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바른정당 만들려고 하는지 아니면 몇 명을 무기로 대통령을 협박하려는 건지 아주 묘한 시기에 묘한 모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용산 협박하는 거냐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께서도 국민의힘 쪽에서 대표를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정치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이 있으실 텐데 저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한동훈 대표가 싫은 거예요. 한동훈 대표 하는 게 모든 게 그냥 눈에 거슬리는 거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개파 활동을 해본 일이 없을 수도 있겠으나 개파를 만들지 않았다는 말은 제가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개파를 만들지 않은 게 아니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뭐 스스로를 뭐 독고다이다 독고다이죠. 이거 본인이 독고다이 정치를 때문에. 했기 때문에 개파를 만들 수 있는 정치 여건이 안 됐고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이 협박하는 정치로 보인다면 정당 정치는 물론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이 유기적인 협조도 필요하지만 수평적 당정 관계가 기본적으로 가야 정당 정치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정당을 운영해보고 대표를 해봤던 분께서 이게 어떤 다른 소리를 정당에서 낸다는 것들을 협박으로 본다면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왕이고 거슬릴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인정하는 거라서 제가 봐서는 논리가 안 맞을 뿐더러 그냥 한동훈 대표가 싫어라는 말을 이 말로 대신한 게 아닌가 그래 보입니다. 어쨌든 묘한 시기에 만찬을 한 건 맞는데 만찬을 주재했던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 당대표 공격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또 강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최근에 있는 일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리죠.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관련된 일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포용하는 정당입니다. 그렇지만 그 포용은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관련자들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의 입장과 정체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국민과 당원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우리 당은 서울의 소리 같은 극단적 악의적 세력과 같이 야합해서 우리 당의 소속원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당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우리 당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건 그걸로 인해서 우리 당이 입을 상처라든가 우리 국민들 그리고 당원들이 입을 마음의 상처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 뭐 별거 아닌데 넘어가 주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구태 정치에 익숙해져 계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 우리 당원, 그리고 우리 당은 이것보다 훨씬 나은 정치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필요한 감찰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대남 전 행정관 논란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감찰을 지시하자 나경원 의원 등이 이거 해당 행위다. 왜 이렇게 일을 키우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그런 당내 논란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기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이 김대남 씨 관련 얘기가 본인을 공격했기 때문에 내가 반응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공격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전혀 엉뚱한 데서 이루어졌다는 것. 즉 서울의 소리라는 다른 매체도 아니고 이걸 매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언론 아닌 뭐 언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분들에게 은밀하게 뭔가를 사주하는 그런 녹음을 전 국민이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구태 정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경원, 홍준표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뭐 당내 이거 해당 행위다 하는 얘기가 당내 어떤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 조치에 대한 평가의 잣대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게 구태라는 겁니다. 만약에 나경원, 홍준표 두 분을 향해서 이런 똑같은 일이 있었다면 과연 같은 말을 하실 수 있겠느냐. 그 차원으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강경한 대응 기조로 일관한 한동훈 대표고요. 오늘 김대남 전 행정관이 서울부증 상근감사직 사퇴한다고 밝혔다는 언론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네. 이 문제가 뭐 국감에서도 시끄러울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이게 김대남 씨의 입에서 비롯된 뭐라고 해야 되죠? 정치 공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당내 안에서 벌어진 일이긴 하나 이게 민주당에서 야당 쪽에서 보는 것은 이게 용산이 뒤에 있지 않았냐
문제라고 보는 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당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무에까지 어떤 대통령실과 대통령 부부가 관여한 건 아닌가. 여기까지를 좀 들여다보고 싶은 것들이 야당의 입장이고 예.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대남 씨가 어떤 경위로 해서 당내에서 예. 어떤 인물들과 소통을 해서 한동훈 대표를 망가뜨리려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거는 해당 행위이자 국가로 생각하면 이적 행위죠. 그러니까 본인들 당내에서의 같은 세력이 아닌 다른 세력을 이용해서 안에 있는 세력을 제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넘어가자고 하는 사람들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입장도 좀 생뚱맞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감에서 민주당이 폭넓게 밝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내부에서 감찰을 통해서 밝히면 이 실체가 밝혀지지 않을까 봅니다. 이번 국감에 김대남 전 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올지도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국감이 이제 오늘 막을 올렸는데 민주당의 각오, 다음 주제어로 보겠습니다. 지구 끝까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구 끝까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구 끝까지 김건희 여사 의혹을 파헤치겠다, 뭐 이런 각오를 밝혔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의 의혹이 이게 눈덩이처럼 쌓여가지고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고요. 그 의혹뿐만 아니라 이 의혹이 이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으로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대통령이 좀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결자해지를 해주신다면 굳이 국정감사에서 민생 국감에 좀 이렇게 집중할 수 있을 것인데 계속 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본인의 배우자를 보호하고 있으니 결국에는 국정감사에서 이거를 파헤쳐서 국민들한테 알려야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지금 보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사건, 그다음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거기에 김대남 씨까지 이 크게 봐도 4가지 자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양평고속도로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이 눈덩이 같은 어떤 비리 의혹에 대한 종합 세트에 대해서 민주당이 각 상임위별로 지금 날을 서고 벼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그걸 이제 지구 끝까지 가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여러 의원들도 언급을 하고 있고 한간의 소문에는 그냥 공방이 아니라 뭔가 민주당에서 뭐 꼼짝 못할 증거까지 갖고 있다 이런 소문까지 지금 돌고 있다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제 친한계 만찬에서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 거기에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민주당이 어떠한 증거를 갖고 있느냐를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영상 자료를 갖고 있는지, 뭐 음성 자료 아니면 뭐 은밀한 메시지의 뭐 캡처본이라든지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을 미리 계획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이 많죠. 어제 만찬에서도 아마 그 부분이 많이 논의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를 했죠. 뭐 해법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동의한다. 그렇다면 특검법 통과야 당론으로 저희가 반대하니까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는데 그 외에 그런 특검법 통과에 대한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다른 방식의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무언가 더 증거가 나온다면 이 단일 대우가 조금은 흐트러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보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번에 반대표가 104표인데요. 오롯이 개혁신당까지 다 찬성표를 던졌다고 했을 때 104표입니다. 만약 개혁신당 3분 중에 몇 분이라도 반대표를 던졌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이탈표 규모는 4표보다 더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 상황은 지난번 21대 막판에 있었던 반대표가 그러니까 이탈표가 1표밖에 없었던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게 많이 다르다. 그 분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워낙에 무기명 투표니까 저 숫자를 보고 어디서 이탈했냐 이런저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혁신당도 이탈표일 거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훈 의원, 전용기 의원 표 분석 어떻게 했는지 좀 들어보시죠. 결과적으로는 2표가 이탈인데 저는 개혁신당에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의원 그리고 한 분 더 계시죠. 그 비례대표 의원. 그분들은 이 법안에 찬성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천 문제를 수사하게 되면 그분들도 대상이 돼요. 2022년 공천도 그렇고 이번에 공천 과정도
그분들이 중간에서 여러 가지 실부사에 가서 했던 일들이나 이런 것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찬성표 던지기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탈표가 5표로 봅니다. 오히려 개혁신당 아니냐 이런 얘기를 예, 하시던데 예. 제가 알기로는 개혁신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찬성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권을 했거나 뭐 찬성을 했을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경고를 던지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이제는 자괴감을 느낄 시간이 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개혁신당. 이준석 천하람 의원, 7불사 회동한 이준석 천하람 의원은 반대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의심의 시각인데 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준석 천하람 7불사하고 본인의 투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준석 천하람의 정치 스타일을 봤을 때는 7부사에서 홍매화를 신고 그다음에 최근에 명태균 씨와 관계가 있다라는 보도가 됐다고 해서 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은 국민들이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정치적인 계산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기명인데.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이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저는 명백한 거는 국민의힘 내에서는 분명히 찬성표가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몇 명 정도의 상황 지금 저는 분석하세요? 이제 상수는 4명인 것 같고요. 4명.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함수 관계가 이준석, 천하람 의원까지 한다면 4명 이상일 수 있죠. 저번부터 다 4명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의 음성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공개됐을 때는 4명 플러스가 됐을 때는 자신할 수 없어요. 의원들도. 그런 의미에서는 대책을 한동훈 대표가 세울 게 아니라 용산에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4명 플러스일 가능성이 네. 있다. 그러면 다음 투표 때는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거 장담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 아까 해법 논의가 어제 만찬에서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정쟁화시키는 특검법을 계속 통과시키려고 할 때 또 더 강화된, 저희 입장에서는 더 개약인 특검법을 3번째 시도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요. 그렇게 될 때는 투표 결과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여야 정쟁 차원에서 있는 얘기가 되지 어떤 뭐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의도가 가려지기 때문에 표 결과에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뭐 지구 끝까지 간다는 민주당이 이번 국감에서 어떤 걸 내놓느냐, 이게 이제 중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용산경찰서에 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는데요. 마지막 주제요.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음주운전 혐의 문다혜 씨, 이르면 오늘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정말 나올지, 몇 시에 나올지 이게 지금 확정되지 않아서 기자들이 용산경찰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뭐 CCTV 화면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됐고,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음주운전 그 상황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특별한 뭐 논평을 내놓는다거나 뭐 반박의 여지는 없는 거죠. 어떻게 봐야 이건 될까요? 당연히 반박의 여지가 없죠. 누가 보더라도 영상도 영상이고요. 음주운전 자체는요. 뭐 그 어떤 뭐 정치적인 해석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부적절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뭐 문다혜 씨가 여러 가지로 최근에 뭐 검찰 수사도 있고 심리적으로 힘든다 하더라도 그걸 이겨내야죠. 뭐 그런 부분들이 요인이 돼서 음주운전을 한다? 그거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국민들한테 사죄도 하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뭐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국가로서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국가 지도자를 지냈던 분의 어떤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약간의 유감 표명을 하시는 것도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민주당 내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배우자를 계속해서 거부권으로 보호하고 있고 검찰이 공정과 상식에 따르지 않고 특혜를 주는 부분들이 비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번에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부분들은 저도 굉장히 속이 상하면서도 부적절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 당시의 그 장면도 좀 계속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지금 뭐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지층에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공식적인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이라던가 그런 것도 뭐 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문 대통령이 이 사안을 중대하게 보면 딸의 문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지낸 입장에서 입장 표명하실 수도 있겠죠. 제가 볼 때는 문다희 씨가 성인이고 또 그동안 여러 차례 정치적 입장을 내보였었던 그런 전력이 있으니까 적어도 본인이 제일 먼저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 표명하는 것이 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사고 당시의 상황, 우회전을 하는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일대 이제 혼잡을 빚고 이후에 택시와 충돌을 한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에 문다혜 씨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여야에서 어떤 입장이 나왔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주운전에 대한 당의 입장 뭐 다른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음주운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네. 그런데 문다혜 씨는 적발될 당시 0.14%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극렬 지지자들은 검찰이 괴롭힌 탓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꽉 깨물고 굳이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술은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음주운전까지 변명될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시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국민들께서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내용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어제 기자간담회 발언 그리고 오늘 아침 국민의힘의 장동혁 최고위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지지층에서는 검찰 수사가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냐 뭐 이런 발언도 나오고 있는데 문다혜 씨가 최근 검찰 수사 관련해서 SNS에 여러 가지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잖아요. 네. 오늘 만약에 조사에 이제 출석을 한다면 좀 언론 앞에서 본인의 입장을 좀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밝혀야죠. 예. 이게 이제 이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것은 뭐 반론의 여지가 없고요. 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뭐 어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를 뭐 부각시켜서 또 이런 소재로 쓰는 것들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본인이 책임질 부분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문다혜 씨가 입장을 밝히는 게 맞죠. 어떤 본인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송구한 부분. 왜냐하면 아버님이 전직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러면 먼저 본인이 밝히고 그러고 나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아마 어떤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참 자식 참 농사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속상하실 것 같고 본인 스스로도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는데 저는 자꾸 좀 거슬리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시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뭐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지금 자녀의 어떤 법적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건 정쟁화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인으로서 책임질 부분들을 하는지를 좀 지켜보고 나서 비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문다혜 씨가 어쨌든 언론 앞에서 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근에 배달 플랫폼의 중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상생협의체를 중심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는데 차등 수수료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체의 매출에 따라 수수료에 차등을 두는 것인데요. 외식업체가 이걸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동호 기자입니다. 유명 도시락 업체가 배달 플랫폼 3사에 대해 별도의 판매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달 매출의 30%를 배달 플랫폼이 가져간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문제점을 공개 저격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배달 플랫폼 점유율은 배달의 민족 59%,
쿠팡이츠 24% 등으로 배달 3사의 점유율이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유율 1위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쿠팡이츠와 같은 9.8%로 3%포인트 인상하자 프랜차이즈 업계는 공정위에 배민을 고발하며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철저한 독과점 사업자로서 지금 가격과 수수료를 갖다가 임의로 결정하고 임의로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격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차례 머리를 맞댔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배민 측이 제시한 차등 수수료안을 놓고 협의체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달 매출액에 따라 입점업체를 분류, 매출이 낮은 사업자에게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차등 수수료 방식에 대한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데다 외식 업체 측이 동의할지가 미지수입니다. 미국에서도 개인 소상공인들의 수수료를 반값 정도로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도했던 도시들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수수료가 높은 대형 프랜차이즈들을 먼저 추천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으면서 기대했던 효과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문제가 정치권에서도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이번 국감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여 차등 수수료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전문직 직군에서 소득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액을 분석한 결과 변호사나 회계사 업종에서 상위 10%가 시장의 8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변호사 직군의 부가세 과세 표준은 8조 7,227억 원으로 상위 10%가 전체의 77.3%를 차지했고 회계사 업계는 5조 9,671억 원으로 상위 10%가 전체의 80%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소득에서는 변리사가 부동의 1위였습니다. 개인 기준 변리사의 부가세 과세 표준은 지난해 5억 4천만 원으로 의사를 제외한 8개 전문 직종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주택 매수자 상위 1,000명이 사들인 집이 4만 2천 채, 6조 1천억 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유주택 가구를 따져봐도 상위 1%와 하위 10%의 자산 격차가 100배에 달해서 양극화 현상이 심각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자산 규모에 따른 양극화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사람들의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주택 구매자 상위 1,000명이 사들인 주택수는 모두 41,721채로 1인 평균 42채, 매수 금액만 6조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상위 100명을 추리면 한 명이 평균 138채씩 203억 3천만 원어치를 구매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 DSR 기준으로 하면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을 해서는 이건 살 수가 없는 거죠. 물량을 막 조절하고 막 사들이고 뭐 이러면서 또 시장 가격을 왜곡할 가능성도 있어요. 집을 보유한 전체 가구 통계를 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 2022년 기준 유주택 가구 상위 1%는 4채 넘는 집을 보유했는데 자산 가액은 평균 3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위 10%와 비교하면 100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반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청약의 당첨 합격선은 꾸준히 올라 올해 하반기 평균 60.4점을 기록했습니다. 무주택 기간이 10년인 자녀 2명의 4인 가구가 15년 넘게 청약통장에 가입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 점수입니다. 높아진 분양가에서도 수요자가 쏠리다 보니까 대기하던 청약 수요가 마음이 급해졌다. 특정 단지, 특정 지역의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 그러면서 청약 가점이 올라갔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집값이 오르며 주택 자산 격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마르코스 대통령님, 필리핀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한국과 필리핀의 수교 75주년을 맞이해서 아세안의 한국의 핵심 우방인 필리핀을 국빈 방문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Mr. President, ladies and gentlemen, I am immensely honored and privileged to make this state visit to the Philippines, a core partner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ASEAN, especially in this momentous year as we celebrate the 75th anniversary of our diplomatic relations. 필리핀은 75년 전 동남아 국가 중에 최초로 대한민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나라입니다. 6.25 전쟁 때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병력을 파견해 준 대한민국의 고마운 친구의 나라입니다. 75 years ago, the Philippines became the first nation in Southeast Asia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the Korean War, the Philippines deployed the largest contingent of troops among Asian nations in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which the Korean people remain deeply grateful as a true friendship. 그동안 양국 관계의 발전은 이처럼 피로 맺은 우정의 기초를 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방문을 통해 필리핀이 마르코스 대통령님의 지도력 하에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양국 관계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님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여 한국과 필리핀의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The progress we've made so far in our bilateral relations was based on the trust and sense of solidarity forged in blood. Through my visit to Manila, I saw firsthand the ongoing dynamic development of this great nation under the leadership of President Marcos Jr. I also witnessed the infinite potential of Korea-Philippines relations. Today, President Marcos and I opened a new chapter of our partnership by elevating our relationship to a strategic partnership. 오늘 회담의 주요 성과와 합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국은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필리핀의 군 현대화 3단계 사업에 한국이 적극 참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 두 정상은 오늘 체결된 해양협력 MOU를 통해 해상 초국가 범죄 대응, 정보 교환, 수색 구조와 같은 해양 안보 협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Let me briefly outline the major outcomes and agreements of today's meeting. First, our two countries concurred to strengthe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security front. We agreed to enhance our cooperation in defense industry. In particular, Korea will actively take part in the ReHorizon 3 phase of the modernization of the AFP. Also, based on the MOU on maritime cooperation signed today, our two countries will reinforce maritime security partnership in such areas as tackling transnational crime, information sharing, and conducting search and rescue missions. 둘째, 마르코스 대통령님과 저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한층 활성화해 양국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 9월 서명된 한 필리핀 FTA를 조속히 발효시켜 양국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할 것입니다. 양국 정부는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GN 해상 교량 건설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해당 사업들을 한국의 EDCF를 활용하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두 사업은 지원 규모가 각각 10억 불 상당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사업 기준 역대 1, 2위의 대형 개발협력 사업이며 한국 기업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양국은 필리핀이 추진 중인 여러 인프라 사업에 세계적인 경험과 역량을 갖춘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 두 정상은 농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여 식량 안보를
함께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필리핀 내 한국 농기계 생산 단지도 조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Second, President Marcos and I agreed to work together in order to deliver tangible benefits to the citizens of both countries by stepping up our economic cooperation. To this end, we have committed to bringing Korea-Philippines FTA signed in September last year into force at the earliest date possible, which will boost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our two nations. Our two governments also concluded the MOU on the Laguna Lakeshore Road Network Project Phase 1 and the PGA Island Bridges projects and agreed to utilize Korea's EDCF funding for these projects. The amount of allocated EDCF funding for the mentioned two projects will be the two largest ever projects in the history of the EDCF. Korean companies will play a major role in the projects as well. Our two countries also agreed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f Korean firms in other infrastructure projects in the Philippines as they possess world-class experience and capabilities. President Marcos and I both agreed in the importance of food security, and in this regard, we agreed to form a Korea agricultural machinery production complex as soon as possible. 셋째, 우리 두 정상은 에너지, 디지털 전환 같은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이번 바탄 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원전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선도국으로서 공공행정 부문 디지털화를 비롯한 필리핀의 디지털 전환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Third, President Marcos and I have committed to broadening our future-oriented cooperation in areas like energy and digital transformation and to expanding engines for sustainable growth. We took note of the importance of nuclear power as a carbon-free energy source and agreed to lay the foundation for nuclear energy cooperation, building on the conclusion of the MOU on feasibility study for the Bataan nuclear power plant. And as a leader in the digital technology industry, the Republic of Korea will actively support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Philippines, including the digitalization of Filipino public administration services. 넷째,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국민들의 안전하고 생산성 있는 인적 교류를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필리핀을 가장 많이 찾은 외국인은 한국인이었습니다. 145만 명이 찾았습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총 9만 7천여 명의 필리핀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님과 저는 이와 같은 양국 간의 상호 교류가 양국 우호 협력의 든든한 기반이라는 데 공감하고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한편 양국 국민들의 권익과 안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Fourth, we agreed to support safe and productive people-to-people exchanges. Last year, Korean tourists accounted for the largest share of foreign visitors to the Philippines, reaching around 1.45 million visitors. And since 2004, approximately 97,000 Filipino workers have come to Korea so far. President Marcos and I affirmed our common understanding that close people-to-people exchanges serve as a solid foundation of our friendly cooperation and agreed to put joint efforts to promote further exchanges between the people of our two countries while protecting the rights and safety of each other's citizens residing in our respective nations. 다섯째, 우리 두 정상은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아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한민국과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필리핀은 우리 정부의 한 아세안 연대 구상과 인태 전략의 이행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협력 대상국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 개발과 무모한 도발 그리고 불법적인 러브 군사 협력을 국제사회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북한의 비핵화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께서는 우리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셨으며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리라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영내 핵심 해상 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국은 남중국 해상 규칙에 기반한 해양 질서의 확립과 국제법 원칙에 따른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위해 계속 협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Fifth, we, the two leaders, exchanged views on a wide range of issues in the region and across the globe and agreed to strengthen strategic cooperation in a bid to uphold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The Philippines, who shares common values of freedom,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with Korea, is a key partner in the implementation of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and Korea's Indo-Pacific strategy. Also, President Marcos and I reaffirmed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never condone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and its reckless provocations, as well as its illegitimate military cooperation with Russia. And going forward, we agreed to keep working together with each other for the enforcement of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e also shared a common understanding. President Marcos expressed his support for the August 15 unification doctrine, and we both agreed that a free, peaceful, and prosperous unified Korean peninsula will bring more peace and prosperity to the world. We shared a common understanding about the importance of peace, stability, and safety in the South China Sea, which is a critical sea lane of communications in the region. In this regard, our two countries will continue to work together in order to establish a rules-based maritime order and for the 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pursuant to the principles of the international law in the South China Sea. 우리 두 정상은 오늘 수립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동 비전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나아갈 것입니다. 마르코스 대통령님과 필리핀 국민들의 초청과 환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ased on our shared vision as strategic partners, we will foster closer cooperation and stand in stronger solidarity moving forward. I once again would like to thank you, Mr. President, and the people of the Philippines for your kind invitation and warm hospitality. Thank you very much. 네, 북중수교 75주년을 맞아서 10년 전에 완공된 신압록강 대교가 개통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랐죠. 추측이 빗나갔을 뿐만 아니라 중국 당국이 현판까지 철거한 사실이 YTN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단둥에서 강정규 특파원의 현장 보도입니다. 중국 당국이 22억 위안을 투입해 건설한 신압록강 대교입니다. 지난 2014년에 완공됐는데 10년째 개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중수교 75주년을 기념해 개통 행사가 열릴 거라는 국내외 보도가 잇따랐지만 보시는 것처럼 빗나갔습니다. 최근 북중 이상기류 속에 개통은커녕 현판마저 철거한 모습이 YTN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사장교 기둥 꼭대기에 한자로 중조 압록강 대교란 7글자가 걸려 있었는데 얼마 전 떼버린 겁니다. 那你注意到没有这个？那个字儿给取掉了。哦，什么时候去掉？有1个月差不多。1个月。啊，10天，也就是20来天这个样子。 현지인들은 오는 12월 1일을 개통 날짜로 꼽았지만 이마저도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2月1号，不知道是真假的，但是有那个通告的呢。去年、前年都说，5月6号，几月几号，是那个中央还来人，要剪彩，
但是也没来。 수교 75주년 당일인 어제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의례적인 축전을 교환했을 뿐입니다. 올해 역대 두 번째로 지정된 북중 우호의회 폐막식마저 감감무소식입니다. 지난 4월 평양에서 열린 개막식엔 중국 권력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관례상 베이징에서 열릴 폐막식엔 상대역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답방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북한에선 오늘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고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일도 잡혀 있습니다. 중국 국경절 연휴와도 겹칩니다. 10월 중순 이후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직은 굳게 닫혀있는 신압록강 대교 앞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수교 75주년 축전을 주고받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왕이 외교부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75년 동안 두 나라가 정치와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지지하고 긴밀히 협조해왔다며 복잡다단한 현 국제 정세 속에서 북중 친선을 계속 공고히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도 전통적인 양국 협조 관계는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 들어서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하고 있다며 양국 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공고히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접촉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희 씨에 대해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문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9%로 확인된 문 씨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진 않았다며 약물 복용 여부는 검사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없어 확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한 경찰은 조만간 문 씨를 불러 다른 법규 위반 여부를 포함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대전경찰청은 음주운전을 하면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도주한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대전시 용문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검문을 무시하고 2.5km를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나들다 경찰차가 도주로를 가로막은 뒤에야 멈춰섰고 하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경찰이 운전석 유리창을 깬 뒤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만취 상태였다며 음주 측정도 3차례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40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까지 200여 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민생토론회를 열어 고발된 사건의 경우 혐의 없음 등으로 불송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4월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모두 330여 건, 550명에 대해서 수사를 벌여왔으며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돌려막기 사기 의혹으로 대표가 해외로 도피한 아트테크 업체 갤러리 K의 피해자는 일반 투자자들만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갤러리 K를 통해 그림을 판매해왔던 작가들도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 피해 규모가 30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일부 작가들은 업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경기 용인에서 작업실을 운영하는 성희승 작가. 지난 2019년부터 갤러리 K를 통해 그림 70여 점을 판매했습니다. 작품 판매 대금은 매달 나눠받기로 했는데 지난해 가을 이후로는 드문드문 들어오더니 7월부터는 아예 지급이 끊겼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대금이 안 들어오기 시작해서 갤러리가 많이 힘든가 보다. 그래서 아직 제가 받아야 될 금액이 한 3억 가까이 되는. 갤러리 K는 작품이 팔리면 작가에게 수익의 20에서 30% 정도를 36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했습니다. 보통 작가와 5대5로 판매 수익을 나누고 한 번에 지급하는 것과는 달랐지만 꾸준히 작품을 구매해 계약을 맺었던 상황. 성 작가처럼 갤러리 K에서 그림을 판 뒤 대금을 다 받지 못한 작가들은 240여 명, 피해 금액은 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작품을 활용한 상품, 굿즈 판매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갤러리 K는 작가들의 그림을 이용해 쿠션이나 시계 같은 상품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약서에는 매달 순수익금의 일부를 지급한다고 돼 있지만 작가들은 어떤 제품을 얼마나 팔았는지 통보받은 적도 계약대로 수익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작가들은 평판에 손상이 갈까 봐 적극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문제 있는 이상한 갤러리에서 팔리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뭔가 불명예스러운 그런 정말 약간 낙인 같은 게 씌워지면 안 되니까. 일부 작가들은 해외로 도주한 갤러리 K 대표 김모 씨 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인천시가 옹진군 섬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드론 생활 배송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덕적도와 소야도 등 10곳에 배달점을 만들어 무료로 운영합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옹진군 소야도 선착장에 마련된 드론 배송 센터. 섬 주민이 앱을 통해 주문한 오리 훈제고기를 포장해 드론에 싣습니다. 이어 배송 드론이 푸른 바다와 숲을 거쳐 5분여 만에 목표 지점인 소야 1위 경로당에 도착합니다. 물건을 배달점에 떨어뜨리자 주문자가 와서 챙겨갑니다. 물건을 다 사온다 그래도 와서 보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 하다 말고 그냥 차 가지고 다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확실히 편하긴 하죠. 인천시가 이처럼 섬 주민의 생활 필수품 구매를 돕는 드론 배송 서비스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옹진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파는 생활용품 250여 종을 대상으로 한 번에 최대 3kg까지 가능합니다. 품목 수하고 그다음에 그 무게를 좀 더 늘리는 작업과 그다음에 시민들께서 좀 편리한 지역에서 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조금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달점을 덕적도와 구롭도 등 10곳에 만들어 놨는데 내년에는 이를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3월부터 드론을 활용한 배송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3, 4년 후에는 전국 섬들을 다 연결하는 어떤 해상 드론 교통망이 구축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의 섬으로 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부동산 종합정보 사이트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경기도 내 부동산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루 평균 이용 건수가 30만 건에 이릅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해온 경기 부동산 포털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에 특화한 민간 포털과는 달리 클릭 한 번으로 토지 정보는 물론 건물 정보, 토지 이용 계획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깡통 전세 코너도 눈길을 끕니다. 평일에 따로 시간을 내 발품을 팔기 어려운 직장인들에겐 더욱 유용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 방문하더라도 또 이렇게 시간도 안 맞고 직접 또 발품 보러 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근데 이런 사이트나 통해서 하게 되면 많이 도움이 많이 돼요. 올해 사이트 이용 건수는 9월 말 기준 8천만 건 정도로 하루 평균 30만 건이나 됩니다. 지난해 전체 이용 건수는 1억 건 이상입니다. 만족도도 높습니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3,200여 명 가운데 86.9%가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자주 이용하는 콘텐츠는 부동산 종합정보가 20.7%로 가장 많았고 토지 이용 계획과 항공사진, 부동산 가격 정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그 정보 조회수가 일평균 30만 건에 이를 정도로 경기도민의 사랑을 잔뜩 받고 있는 경기도 대표 플랫폼입니다. 경기도는 지속적인 신규 콘텐츠 개발과 기능 개선을 통해 도민이 더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반영할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6시 왔어. 네, 빽빽하게 들어찬 관중들 보이시죠? 그 안에 아슬아슬하게 어린아이가 어깨를 밟고 올라섭니다. 카스텔이라고 불리는 스페인 전통 행사 인간 탑쌓기 대회가 열린 건데요. 조심조심 올라가지만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서로의 어깨 위에 올라서는 이 인간 탑쌓기 대회에 모두 42개 팀이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12개 팀이 결승에 진출했고요. 비아프랑카 팀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알록달록 열기구들이 하늘 위로 하나둘씩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파도 빼곡하게 몰려 있는데요. 순식간에 하늘을 화려하게 채운 이 열기구들. 현지 시각으로 지난 5일 뉴멕시코 엘버커키에서 제52회 국제 열기구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매년 10월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의 다양한 열기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규모 축제가 열린 건데요. 9일 동안 열리는 이 축제에는 500개 이상의 열기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 축제를 통해 수백만 달러의 관광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네요. 네, 이곳은 텅 빈 결혼식장입니다. 일부 하객들은 이렇게 눈물을 훔치고 있는데 행복해야 할 날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바로 이 결혼식에 신부가 나타나지 않은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홀로 단상 앞에 선 신랑의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신의 계획의 일부다. 식사 맛있게 하시라면서 사과의 말까지 남겼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의젓한 신랑의 태도가 담긴 이 영상 230만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고요. 멋진 신랑을 놓친 신부의 실수다. 이런 응원의 글이 잇따랐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한 남성, 상대 남성에게 큰 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대리기사가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돌연 대리비를 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대리기사가 연신 고개를 숙여서 이 사과를 하고요. 반복해서 자신의 옷냄새를 맡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영상을 올린 작성자에 따르면 차주는 끝내 대리기사에게 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이를 지켜보던 다른 사람이 대신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기본을 지켜야 할 것 아니냐며 화를 내던 차주, 본인의 행동부터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태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끼리들이 나서서 특별한 구호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사람 허리까지 차오른 물속을 가로지르며 고립된 주민들을 이동시켰는데요. 최근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태국 북부 유명 관광지 치앙마이 인근입니다. 우기를 맞아 치앙마이에서는 유명 야시장을 포함한 주요 관광지가 침수됐고요. 일부 지역은 전기가 차단되는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코끼리는 태국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동물 중 하나인데요. 의미가 더 특별해진 것 같죠? 현지 시간 3일 타이완 가오슝의 한 편의점입니다. 들이치는 비바람을 막기 위해 세 사람이 이렇게 문을 막고 있습니다. 유리문은 세찬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날아가 버립니다. 폭탄이 터진 듯한 모습이죠. 편의점이 순식간에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최대 시속 140km 강풍을 동반한 태풍 끄라톤이 타이완에 상륙했을 때의 모습인데요. 편의점 직원들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타이완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이렇게 강한 태풍이 덮친 것은 1966년 이후에 58년 만이라고 하네요. 허리케인 헐린의 상처가 지워지기도 전에 미국 플로리다주에 또 다른 허리케인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긴급 복구 작업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시 허리케인이 들이닥치면서 인명피해는 물론 200조 원이 넘는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하루 만에 열대성 폭풍에서 허리케인으로 발달한 밀턴이 플로리다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밀턴은 최소한 3등급으로 세력을 키운 뒤 현지 시각으로 수요일쯤 템파베이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일부 예측 모델에선 가장 강력한 5등급까지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기상당국은 밀턴의 주요 경로에 시속 200km의 강풍과 함께 최고 4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플로리다 서부해안은 허리케인 헐린때에 이어 다시 해일에 휩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Anybody on the west coast of Florida, up and down the Florida Peninsula, you have potential for major impacts, including really significant storm surge. 플로리다주는 51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위험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주 전역의 주민들에겐 일주일치 식량과 물을 확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아직 길에 방치된 각종 잔해물을 제거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모래주머니를 배포하는 장소에는 끝도 없이 차량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aking sure all the sandbags are at our doorstep garage, and that's the most preparation we're going to do. 재난 전문가들은 밀턴이 예상대로 인구 밀집 지역을 관통할 경우 경제적 피해가 2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대서양에는 허리케인 커크와 레슬리도 남아 있어
9월 이후에 3개의 허리케인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이 처음으로 벌어졌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멕시코만의 수온은 평균보다 2에서 4도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에서 LG가 반격에 성공하면서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는데요. 플레이오프 진출의 분수령이 될 3차전에서는 LG는 중심 타선의 부진을, KT는 수비 실책을 극복해야만 승산이 있다는 전망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투수와 번트를 놓쳐 주자를 내보내고 단타성 타구도 뒤로 빠뜨려 대량 실점을 혼납합니다. 준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KT는 내외야 할 것 없이 수비 실책을 4개나 범하면서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한 점 차로 진땀승을 거둔 1차전에서도 KT는 포수와 내야진의 실책으로 한 점을 혼납해 자칫 역전을 허용할 뻔했습니다. 3차전을 앞두고 KT가 실책에 마음을 졸이는 이유입니다. 초반에 좋은 흐름 갔는데 좀 뼈아픈 실책이 나와서 경기 흐름을 준 것 같습니다. 준비 잘하겠습니다. LG도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한 방으로 역할을 해줘야 할 중심 타선이 침묵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팀의 정신적 지주 김현수는 이번 시리즈 2경기에서 8번 타석에 들어섰지만 아직 1루조차 밟지 못했고 붙박이 4번으로 기용되는 문보경도 안타 없이 삼진만 2번 당했습니다. 특히 1차전 원아웃 3루 기회에서 헛스윙 삼진을 당하며 스스로 추격에 찬물을 끼얹은 장면은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영경혁 감독은 하지만 3차전에서도 타순 변화 없는 신뢰 야구를 다시 한번 예고했습니다. 지금 이 타순이 가장 우리가 득점을 올릴 수 있는 그리고 비기닝을 만들 수 있는 타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역대 준 플레이오프에서 두 팀이 1승 1패로 맞선 경우는 모두 6차례. 그중 3차전을 이긴 팀이 예외 없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100% 확률을 선점하기 위한 3차전 선발로 LG는 최원태를, KT는 벤자민을 각각 내세웠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오늘 서울 등 중부지방은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는 등 남부와 제주도는 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캐스터.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서울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서울은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0.5도로 평년 기온은 5도가량 밑돌면서 다소 서늘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평년 기온을 3, 4도가량 웃돌면서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기 위해서 이곳 하늘공원에 찾은 시민들도 많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현재 남해안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남부 내륙 곳곳에도 오늘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제주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우선 레이더 영상 살펴보시면 현재 전남과 경남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비는 차츰 잦아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의 최고 30mm, 영남의 5에서 10mm, 전남과 전북 서해안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오늘 밤 호남 서해안과 경북 남부 동해안, 경남 동부에도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2도, 대전 21도 등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은 반면 남부지방은 광주, 부산 20도 등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동해안과 제주도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고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무척 크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는 만큼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지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